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이동훈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어떤 피부 질환을 이제 두드러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응급실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도 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두드러기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두드러기가 어떤 좀 전형적인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맞듯이 어떤 두드러기 어떤 치료 방법, 확실하게 가라앉히는 법, 그래서 아쿠아인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두드러기는 이제 급성이랑 만성이 있는데요. 오늘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은 급성은 보통은 이렇게 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금방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이제 원인 같은 걸 좀 확인하기가 좀 쉬운 경우가 많고요. 이제 만성은 이제 그런 걸 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예, 여기 옆쪽에 있는 거는 유케어랑 에이케어라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요 두드러기 어떤 우수 진료센터, 그래서는 어떤 혈관 부종의 우수 연구 및 진료센터에 이제 동시에 있는 유일한 저희 우리나라의 유일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접촉피부염 알레르기 학회라는 이런 두드러기를 포함해서, 뭐 예전엔 제가 가려움이라든지 접촉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 몇 번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련 학회, 뭐 총무라든지 국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워크그룹 팀장도 하고 있고요. 피부 장벽학회라든지 화장품학회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드러기란 굉장히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가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아쿠아인자 같은 게 뭐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통 한 30분 정도 전후로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한 15분, 20분 정도 질문을 보통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오늘도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를 보시면은, 사실 요런 증상을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요런 오른쪽에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두드러기 증상인데,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목이 물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 가장 전형적인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두드러기는 살면서 한 4명 중에 1명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뭐 두드러기 생겼다가 지금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만약에 없으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4명 중 1명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좀 흔한 피부 증상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저희가 팽진이라는 거랑 혈관 부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팽진, 요런 게 이제 팽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좀 부어 있고 주변이 좀 붉고 약간 목이 물린 것 같은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죠. 근데 보통 굉장히 가렵습니다.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가려워 보이시죠? 가려운데 가끔은 이렇게 막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요거는 다행히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 1시간 이내라든지 몇 시간 이내에 좀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금 자국을 남기지 않는데, 만약에 이것이 좀 굉장히 오래 간다든지 자국을 막 남긴다, 색깔이 막 남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씀드리듯이 조금 다른 비슷하게 보이는 좀 다른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피부과 전문의의 어떤 진료를 좀 받아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혈관 부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팽진이랑 비슷한데요. 이게 좀 아래쪽이, 피부 아래쪽이 부어가지고 이게 점막이 막 붓고 그러면은 또 아래쪽 피하 조직, 어떤 지방총이라든지 점막이 좀 붓게 되면 굉장히 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국한된 조직에 이런 입술이라든지 눈 주위라든지 그런 데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땡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프게 되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더 아래쪽이 붓는 거고, 좀 더 천천히 회복되고 좀 오래 간다.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드러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알레르기 세포라는 우리 몸에 비만 세포라는 알레르기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뚱뚱해서 비만 세포는 아니고, 이제 영어는 좀 다른데요. 근데 어떤 비만 세포라고 불리는 이제 알레르기 세포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자극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가 항히스타민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히스타민과 같은 이제 염증 매개 물질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혈관도 확장을 시켜서 좀 붉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기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려움을 만들게 되고 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급성이랑 만성을 나누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예전에 혹시 가려운 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6주로 이제 어떤 가려움이랑 두드러기랑 이제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6주보다 좀 덜 된 것으로 가끔씩 이렇게 생기는 걸 저희가 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원인으로 제가 뭐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면 약이 좀 안 맞아서 생기는 거, 아니면은 이게 또 특히 뭐 어렸을 때라든지 이런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두드러기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급성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만성이 6주 이상이 좀 굉장히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더라도 거의 뭐 매일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만성으로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유발성 두드러기랑 자발성 두드러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발성 두드러기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긁었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저희가 그걸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유발성 두드러기가 되겠고, 그 외에도 여기 이제 한글로 쓰여진 것을 보시게 되면 뭐 추웠을 때 생긴다든지, 뭐 압박, 눌렀을 때, 그다음에 햇빛, 열, 그리고 진동, 그다음에 접촉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혹시 좀 들어보신 분이 비교적 조금은 흔하기 때문에 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샤워를 좀 뜨거운 물로 한다든지 운동을 막 심하게 할 때, 물론 체온이 오르는 게 기본적으로는 두드러기의 어떤 악화 인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만 이제 생기는 유발성 두드러기를 저희가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패턴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걸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유발성 두드러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자발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유발되는 이런 원인이나 외부적인 요인 없이 이제 생기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자가 항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자발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 피부 묘기증, 이렇게 긁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분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데도 뭐 이런 피부 묘기증이 같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환자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드러기 같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적 어떤 흔하기도 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세포가 조금 굉장히 활성화되기 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두드러기가 여러 종류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두드러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 유발 요인 없이 저절로 또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것이 되겠는데 굉장히 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명 중에 1명, 비교적 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에서 좀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연도별로 보게 되면, 점점 이제 발생률이나 유병률, 얼마나 환자가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새로 생기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병인 기전이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많게는 한 반 정도에서 어떤 자가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가성 알레르기, 그런 가성 알레르기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면역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렇게 아까 비만 세포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까 급성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뭐 혈액응고나 뭐 만성염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정말 이제 비만 세포 자체가 조금 어떤 굉장히 좀 쉽게 활성화가 되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러한 것이 이제 병인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것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거짓, 즉 이제 가성 알레르기, 슈도 알레르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면역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면역학적으로 그냥 자극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만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음식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뭐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통소염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 좀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피부 면역학회에서 낸 어떤 책자에서 가져온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거짓 알레르겐이라는 것을 이제 포함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좀 많거나 이제 비만 세포를 좀 더 자극시킬 수 있는 음식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훈제라든지 그런 음식들, 그 다음에 유제품들, 뭐 채소류들, 그래서 과일이나 뭐 술, 뭐 녹차류들, 그 다음에 발효식품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 알레르겐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다 제한하면 굉장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삶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좀 관련성이 좀 느껴지신다면 뭐 한 2, 3주 정도 조금 제한을 했을 때 조금 실제로 좀 좋아지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좀 제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한을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시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부 두드러기 환자에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매일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일부에서 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주 정도는 조금 어떤 제한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게 평생 가는 질환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외국이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데이터는 실제로는 조금 좋은 결과고요. 그래서 뭐 10년 정도 지나면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만 좀 지속이 된다.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저희 피부과 그룹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보게 되면 한 반 정도는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많은 수가 좀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성 두드러기를 본 것인데요. 근데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한 20% 정도는 5명 중에 1명은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정도 지나면 반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반 정도는 또 없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불편하실 때 좀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남자분하고 좀 나이 드신 남자분에서 조금 더 오래 간다. 이제 그런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드러기의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단은 뭐 약간 어떤 의사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지금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두드러기를 좀로 불편하신 분들이실 테니까요.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단은 이게 두드러기가 맞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두드러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두드러기랑 조금 실제로는 다른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얼마나 생활에 불편한지,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진단하는 데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악화 요인이라든지 원인, 또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약간 이용으로 나온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라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가 정말 맞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악화인자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환이 같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불편한가, 그리고 어떤 코스로 이게 잘 조절이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모든 분들이 아마 어떤 경우에 좀 심해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어떤 원인 음식이라든지 약물, 그리고 물리적 인자에 대해서 정말 의심되는 게 있다면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검사는 어떤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추가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보통 환자분들 보시면 이런 일반적으로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피로하다든지 막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 때문에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술 드시면 심해지시고, 그다음에 온도 올라가시면 심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눌리거나, 그다음에 오히려 좀
차갑게 하거나 그리고서는 피부 묘기증이 있었을 때 이제 좀 심해진다. 이제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호소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능하면 좀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좀 어떤 두드러기가 좀 자꾸 생길 때에는 뭐 너무 무리하지 않으신다든지 술을 좀 피하신다든지 자꾸 어떤 피부 묘기증이 접촉이라든지 압력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꾸 눌리는 옷을 좀 입는 걸 좀 피하신다든지 좀 시원하게 입으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이 어떤 예방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건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어떤 음식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경우, 약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 어떤 뭐 진통소염제 같은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련된 경우들,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만성 감염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의심될 때, 특히 이제 어떤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 유발인자라든지 악화 요인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것이 현재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좀 보여주실 수가 있는지 실제로 이게 두드러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두드러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발 두드러기 의심 시에 어떤 긁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지 그런 것들 유발을 한다든지 실제로 반응이 있으신지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 두드러기는 이게 전신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나거나 혹시 여기 말씀드렸듯이 전신 증상 열나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그런 전신 증상이 같이 생기면서 그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은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고 또 딴 데 생기는 거는 이게 두드러기가 맞고요. 근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뭐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오래 지속을 한다든지, 멍이 좀 남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두드러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급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검사를 특별히 뭐가 의심되는 경우에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같은 걸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유발인자를 좀 피하거나 어떤 만성 감염이나 그런 것들에 관련이 염증이나 그런 것들 관련이 있거나 뭐 자가항체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레르기 검사 같은 거를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요거는 이제 혈관 부종 얘기긴 한데요. 좀 영어로 돼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혈압약이라든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진통소염제들, 그다음 뭐 당뇨약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또 두드러기랑 좀 관련이 두드러기나 또는 이제 어떤 혈관 부종 아까 입술이 이렇게 붓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약을 좀 추가한 다음에 이러한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이제 그 한번 저희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가지고 어떤 약이 좀 문제가 되는지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서 어떤 요것은 이제 진단 쪽에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질환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굉장히 가렵고 이게 예측할 수 없이 두드러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신경 정신적인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피부염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또 자가 면역 질환과 좀 연관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만약에 만성이고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면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의 목표는 이게 완전히 없애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이제 모든 저희가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자꾸 생기면은 굉장히 어떤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일단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무리되는 치료가 아니라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명을 하느냐, 그럼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두드러기 어떤 활성 점수라고 해서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얼마나 가려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게 있고요. 각자가 이제 체크를 환자분이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드러기 관리 검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 동안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삶의 질이라든지 얼마나 치료가 좋았는지, 그다음에 잘 조절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정량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검사, 이런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드러기랑 좀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좀 특히 심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아예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질환 활성도도 없고 두드러기도 안 올라오고 가렵지도 않은 거죠. 그다음에 조절도 잘 되는 거고 삶의 질에 영향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완전한 조절이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 이제 목표는 이것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로 달성을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인과 악화 요인을 파악해서 이제 제거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는 적정한 용량으로 증상이 소실된 상태, 이제 어떤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약을 어떤 필요할 때만 증상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갖고 계시다 좋아지시면은 저희가 중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시다가 좋아지시면 안 드시다가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면 이제 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경과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좀 복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뭐 한 달에 한두 번 생긴다 그러면은 저희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되겠고, 좀 자주 생기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년쯤 전에 저희 피부과학회랑 이제 천식 알레르기 학회, 그리고 피부 면역학회에서 이제 어떤 치료 지침을 냈는데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두드러기로 외래에 병원 의원에 가시게 되면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 항히스타민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어떤 가이드라인 치료 지침에서도 초기 치료는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인데 이게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세대랑 2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세대는 보통 진정성, 약간 졸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2세대는 저희가 비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런 진정성과 비진정성의 거의 두드러기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비슷하고, 그에 비해서 이런 진정성, 졸리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렘 수면에 좀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약간 변비가 생긴다든지, 입이 좀 마른다든지, 그런 졸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더 써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비진정성을 이제 진정성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이제 권고하는 것이, 1차적인 어떤 1차 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약에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저희가 증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원래 복용을 하고 있다가 뭐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약을 2알로 좀 늘린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좀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근데 약을 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또 약간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어떤 조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히스타민제를 조합을 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으면서 졸리지 않고 그런 약을 좀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1차 치료로서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시에 복용하는 거, 이제 뭐 올라오면 드시고 이제 그러는 거. 그러면 이제 가라앉기는 하죠. 근데 가라앉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떤 아까 비만 세포가 굉장히 좀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물질들이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시 복용하는 것보다는 저게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서 안 올라오게 하시는 거를 기본적인 권장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요런 항히스타민제로 다 되면 좋으신데, 지금 약간 질문해 보니까 실제로 졸레어 주사를 좀 맞으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 졸레어라는 게 이제 오말리주맙이 되겠습니다. 오말리주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드릴 건데요. 이제 어떤 항체 치료제가 되겠고요. 항체 치료제고, 이게 이 두드러기에서 어떤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것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붙어서, 그거를 이제 다 작용을 못하게 하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실제로 이런 항히스타민제로 다 되면 뭐 그걸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안 되는 환자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보고에 따라서는 뭐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까지도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에게는 이제 오말리주맙이라는 그런 주사 치료제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IgE에 대한 어떤 항체 치료제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12세 이상에서 이제 어떤 두드러기 천식에는 이제 6세 이상부터 승인이 돼 있는데 이제 두드러기는 이제 12세 이상의 어떤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써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꽤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요런 치료도 있지만 이게 아직은 만성 두드러기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여서 그런 치료를 좀 선호하지를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치료도 조금 잘 안 맞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효과는 뭐 굉장히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아까 항히스타민제랑 좀 더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완전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H1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모든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는 다 H1인데 그 약간 소화제로도 쓰이는 이제 H2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병합을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한 이제 류코트레인 항수용체 기량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싱귤레어라든지 뭐 몬테루카스트 그런 약들이죠. 그런 약들을 좀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 일부 경우에선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뭐 실제로 심한 두드러기 분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이미 좀 쓰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예전에 제가 아토피 때는 이제 심한 아토피에 1차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약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알레르기 질환 또 면역 질환 그런 데서 이제 좀 과도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약으로서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대학병원이라든지 좀 큰 병원으로 조금 관리하시는 거를 일반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그 다음에 광선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가끔씩 너무 심할 때,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좀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장기간, 조금 오래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조금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의 어떤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한 30분 정도, 처음에 두드러기란 무엇인가? 두드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팽진이랑 그 혈관 부종이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팽진이라는 것은 이제 모기 물린 것처럼 가운데가 좀 부어 있고, 그다음에 빨갛게 이게 주변이 약간 붉어진 그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팽진이 되겠고요. 예, 그에 비해서 이런 혈관 부종이라는 것은 피부의 좀 아래층에서 이제 이런 붓기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가렵기보다는 보통 아프고 굉장히 좀 입술이나 얼굴이 이렇게 붓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이제 뭐 일반적인 그 혈관 부종도 있고 이게 선천성 혈관 부종도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 이제 환자는 적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늘은 그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드러기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혈관 부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간다, 뭐 만성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 문진이라든지 이런 검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어떤 열이 난다든지, 어떤 이게 자꾸 뭐 아픈 곳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가는 두드러기가 한 군데 생긴 게 오래 간다든지,
그래서는 멍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신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는 아까 가성 알레르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선 치료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들으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뭐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안전하고 졸리지 않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시다면 장기간 쓰셔도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게도 잘 맞지 않거나 그다음에 좀 효과가 부족하신 경우라면 저희가 어떤 조합을 한다든지 약을 좀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약을 좀 증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고, 그런 것도 잘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치료제라든지 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그런 약들을 사용을 해서 충분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드러기가 있으시다면 이게 물론 이제 약으로 조절이 되신다면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약으로 조절이 안 되신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셔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케어 에이케어의 센터로서 작년에 5월달에 승인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발표를 좀 짧게 마쳤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위에부터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박종숙님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부터 촉발성 두드러기로 시잘 약을 하루에 하나 드시고 계신데요. 약만 챙겨 드시면 특별히 통증이 없기에 이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약 없이는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마 특발성 두드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좀 찾기 어려운 것이 자발성 두드러기 또는 이제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잘이 이제 대표적인 그 비진정성 항히스타민제가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약이 드셨을 때 가렵지 않고 증상 자체도 생기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약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괜찮으시면 서서히 약을 좀 줄여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아까 이제 어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서히 조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 약을 좀 드셨을 때 괜찮으시다면 뭐 한 이틀에 한 번으로 좀 줄여보시고, 그랬을 때 좀 한동안 괜찮으시다면 3일에 한 번으로 좀 줄여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줄였을 때 어떤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좀 불편하시다면 그거를 억지로 참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전 단계로 돌아가셔가지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그 유발인자들, 악화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덥다든지 뭐 술을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나 잠 못 잔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심할 때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좀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약을 복용해서 괜찮으시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더 유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저는 41이시고, 그 다음에 천식, 비염 두드러기로 흡입기, 배포탄, 시잘, 싱귤레어, 엘리델 크림을 사용하십니다. 2015년에 갑자기 온몸이 가렵기 시작해서 오른 날까지 약을 줄이면 가려우시고요. 특히 더우면 그 얼굴, 팔, 생식기 등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과 내과에서 두드러기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유니캣 검사에서는 특별한 것이 안 나왔고요. 어떻게 하면 덜 가려울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돼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몸이 가려우신 거는 두드러기 증상 때문에 가려우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시잘하고 배포탄이 이제 그 어떤 항히스타민제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요 약을 계속 드셨을 때도 계속 가려우시다면 조금 약을 바꿔보시거나 다른 조합을 하시거나 증량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두드러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긴 한데요. 예, 그리고 이게 더우면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땀이 요새 같은 날씨 좀 날씨 덥죠. 그래서
이런 요새는 이제 면 종류 좀 하고 어떤 뭐 이런 좀 가벼운 옷을 좀 입으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러 겹을 좀 이게 두꺼운 거 하나보다는 뭐 요새 같은 날씨는 아니긴 합니다만 두꺼운 거보다는 이제 얇은 거 여러 겹을 입으면 땀이 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뭐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악화 요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도 무조건 다 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제가 아토피 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다 피하는 건 아니고 어떤 안 드시다가라든지 그랬을 때 안 드시다가 드셨을 때 그런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면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보습제 같은 걸 잘 바르고 시원하게 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하의 남자분께서는 저는 개랑 그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는데 산책 시에 더러운 도로를 산책시키고 와서 같이 침대에서 자면 가끔 몸이 가렵다고 하시는데요. 요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강아지에 뭐 정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게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강아지랑 접할 때마다, 특히 뭐 안 접할 때는 괜찮다가 접할 때마다 좀 가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혈액 검사를 좀 해가지고 강아지에 대한 그런 이뮤노글로불린 E 그런 항체 같은 게 좀 늘어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좀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으시다가 뭐 더러운 거를 산책시키고 와서 그러신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냥 자극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강아지도 이제 노출이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흙이라든지 고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라든지 뭐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물론 이제 씻는다 하더라도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자극 때문에 뭐 어떤 알레르기라기보다는 자극 때문에 좀 가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저희 이현주님께서는 47세 여성분이신데요. 5, 6년 전부터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만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은 다음에 3, 4년 정도 나올 때 드시다가 대형병원에서 묘기증 접속성이 있어서 졸레어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두 대를 맞으신다고 하셨고요. 100% 낫지는 않으시고 만성염증 치수가 높았는데 그것도 두드러기 관계가 있을까요? 살을 빼면 좀 나아질까요? 부작용 없을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먹는 약으로 좀 부족하셔서 이제 졸레어 주사를 맞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두 대를 맞으신데 아마 반복을 보통 이제 이 주사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시작을 해서 좀 효과가 있으면은 조금 간격을 늘려보기도 하고, 효과가 적으면 이제 간격을 줄여가지고 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맞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자주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절이 아까 처음에 치료 목표는 완전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제로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을 서서히 좀 줄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00% 낫지가 않으셨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약을 뭐 조금 먹는 약을 조금 추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사 횟수를 조금 더 자주 하시거나 양을 좀 늘리거나 그래서 조금 더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서서히 약을 좀 줄여가시는 게 전체적으로 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치수가 높으셨는데 그것도 두드러기랑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뭐 줄이는 거를 뭐 두드러기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어떤 염증 치수가 계속 높으시다면 어떤 그거에 이유가 있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른 뭐 염증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살을 빼시면은 이게 아주 뭐 체중이 많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살이 정말 뭐 많이 찌신 경우라면 이게 졸레어 주사도 이제 어떤 들어가는 용량은 똑같은데 이게 몸무게가 좀 많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체중이 많으시다면 좀 더 맞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상대적으로 살을 좀 빼시면 효과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선 저희가 두드러기
졸레오 주사 부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천식에 원래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두드러기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지도 꽤 오래된 약인데요. 사실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드물게 뭐 조금 주사를 맞았을 때 약간 좀 더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장기간 맞아도 문제는 없는 주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가 완치가 안 되는지를 수경정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예, 두드러기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알레르기 피부염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써가지고 완치를 하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고요. 제가 아토피라든지 뭐 다른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완치약이 없는 거랑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이게 평생 가는 질환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 중에서 반 정도가 한 5년 정도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반 정도는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잘 하시고 어떤 불편하지 않게 충분하게 조절을 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님께서는 저희가 그 피부 묘기증을 갖고 계신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증세가 심해지면 약을 몇 번씩 복용을 하면서 생활한다고 하셨는데요. 완치 방법이 있을지 이거 사실 비슷한 조금 질문이시긴 하신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아까 그런 것들 악화 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하면 좀,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가능하면 조금 최대한 줄이시면 그런 악화 요인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피부 묘기증이 심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저희가 어떤 약으로 조절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좀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조절을 하셔서, 관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완치를 어떤 약을 써가지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지만 저희가 이런 약으로 조절이 되시고 만약에 이런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사제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선님께서는 저희가 그 13세 남자 아이인데요. 예, 한 살 때 이제 간이식 후에 그 아토피아 두드러기 증상이 크면서 자주 나타난다고 하셨고요. 입술이 엄청 붓고 그다음에 얼굴 빼고 몸에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 수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간이식 약도 드시는데 이런 피부 질환을 약을 복용해도 무리가 없을지 조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토피나 두드러기가 그 간이식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알레르기 질환이고 저희가 그런 간 질환하고는 저희가 특별히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아토피나 두드러기 자체가 워낙 흔한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토피랑 두드러기가 같이 있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간 쪽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는 간이식 약이 이제 아마 이거 약간 면역을 조금 떨어뜨리는 약들인데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토피나 두드러기가 조금 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까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간 어떤 이식 후에 조금 복용을 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피부 질환 약을 자꾸 복용해도 간에 무리가 없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요거는 약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마다 차이가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는 괜찮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 이외에 조금 다른 조금 굉장히 심해가지고 조금 다른 상위 단계 약을 쓴다면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혈액 검사 같은 게 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상담을 하시고 쓰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우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무릎과 발목 통증 때문에 이런 피부에 생긴 딱지가 있으셨는데 통증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원전성이 있는지 과장을 하시는지 그래서는 관련 없는 진단을 내리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지가 어떤 경우를 굉장히 다양하고요. 통증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한번 그 진료 보셨던 선생님하고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어떤 호선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피부가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아토피나 두드러기 검사를 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그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약을 드시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게 병원에 오셨을 때 증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이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조금 가지고 오십사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제 말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저희 피부과의 특성상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말씀을 전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두드러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에 맞춰서 좀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하는 게 있고 이 아토피나 두드러기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선 진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는 진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악화 요인을 좀 본다든지 어떤 뭘 조심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 아니면 뭘 어떤 연관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겠고요. 그래서 보통 뭐 대표적인 게 뭐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강나영님께서는 저희가 눈꺼풀이 모기 물린 것처럼 부어오른 적이 있으신데 조금 가려웠고 저절로 가라앉으셨고 그 다음에 약은 안 드시고 음식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든 또 부어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눈꺼풀이 모기 물린 것처럼 부어오른 게 이제 대표적인 그 혈관 부종 증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렵고 좀 아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절로 보통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안에 좀 가라앉고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꾸 이 1차 한 번 딱 생겼다면 사실은 검사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검사를 좀 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복을 하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뭐 검사 같은 걸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희가 언제든 부어오를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한 번 생기고 한동안 안 생기셨다면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면 조금 어떤 악화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간혹 이게 입술이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숨이 찬다든지 뭐 목소리가 좀 달라진다든지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다든지 그러면은 요 안쪽에 어떤 기도나 식도가 같이 붓는 거거든요. 점막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눈이 부어오르는 것도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숨이 찬다든지 목소리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실을 꼭 가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좀 자주 있으신다면 저희가 어떤 비상용 그런 에피네프린 키트 같은 거를 좀 처방을 받으셔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신피파 황제님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종아리 허벅지에 두드러기 나타나셨고 MTX 복용을 주 6달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일지 음식 때문일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그거는 제가 MTX를 드시고 계신다면 그거는 가능성은 좀 적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두드러기가 만약에 저번에 한 번 나오셨다면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고 사실은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음식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거를 판단하려면 예전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걸 다시 좀 드셔보셨을 때 좀 너무 심한 두드러기가 아니라면 다시 드셔보셨을 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비슷한 증상이 안 나타나신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조금 상관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게 좀 판단이 잘 안 될 때라면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검사 같은 걸 좀 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주요한 알레르기가 많은 음식들을 좀 걸러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가 이현주님께서는 제가 졸레어 맞으신 1년 정도 되셨는데요. 생활의 질이 이제 많이 80%는 좋아지셨는데 가렵고 벌겋 굵게 올라오고 가렵고 통증이 있으셔서 증상이 나타나면 약도 2일에서 3일 정도 약을 드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할까요? 다 나올 때까지 주사와 약을 드셔도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마 조금 남아있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졸레어를 좀 증량을 하거나, 이제 뭐, 하나를 맞으시는지 두 개를 맞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증량을 하거나 아니면 간격을 좀 짧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사이에 한 달 간격으로 맞는데 뭐, 한 3주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주차에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좀 더 자주 맞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비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싫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약을 같이 드시는 건데, 그럼 지금처럼 사실은 좀 같이 복용하는 것은 전혀 어떤 졸리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으시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주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할지는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조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약을 서서히 좀 줄여가지고, 간격을 좀 늘려가고, 먹는 약도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 뭐 주사와 약은 특별히 뭐 졸리거나 뭐, 이런 변비라든지 뭐 그런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없다면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가 비비안님께서는, 그 특정 음식을 드시고 나면 팔다리가 갑자기 두드러져 나면서 가렵다가 한 20-30분 후에, 가라앉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예, 사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급성 두드러기가 어떤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면역학적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어떤 음식이라든지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음식 안에 어떤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어떤 성분, 향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성 알레르겐 그런 것들은 뭐 어떤 향료라든지 어떤 뭐 이 첨가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면역학적인 기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기를 만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사실 감별은 실제로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으로 음식을 어떤 원재료로 좀 먹었을 때라든지 어떤 조리를 좀 다르게 했을 때 좀 다르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감별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한 어떤 그 음식이 굉장히 좀 흔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라면 어떤 혈액 검사를 좀 민감한 검사 같은 걸 좀 해서 좀 감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조금 소화 못한 질문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오늘 또 이게 쉬는 날과 그 주말 사이에 끼어 있는 금요일이라서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능하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